네 번째 여행 제2부 홀로서기의 사회학. 안녕하세요. 웃음과 위로와 배움이 있는 팟캐스트 오세영입니다. 오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잘 맞아 이제. 네, 아이 진짜요. 네, 연습도 안 했는데. 네. 있잖아요. 언제? 그렇죠. 각자 집에서 연습하고 네. 와서 맞춰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네 번째 여행 2부로 찾아왔어요. 그렇죠? 네. 이제 저희가 일주일마다 한 번씩 업로드를 하는 첫 번째 여행인데 네. 청취자분들이 또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그 반응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저희가 다룰 책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노명우 교수님 책을 오늘 이제 2부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1부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지난주에 1부에서 좀 세상 속에서 혼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편견 속에 살고 있나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환상 속에서 혼자 산다는 게 무엇인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어떻게 끝났냐면은 사실은 혼자 산다고 모두가 성숙한 것이 아니고 혼자 산다는 것도 뭔가 어떤 과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뭔지 우리 이번 시간에 얘기해보자. 네. 이렇게 끝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5가지 통념을 다 깨고 그리고 우리가 화려한 싱글이라는 건 사실 망상이다. 화려하지 않다. 그러면 또 궁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혼자 산다는 게 뭔지 제가 좀 약간 대변인이 되어서 인터뷰 비슷한 걸 했는데 그때 다 못한 얘기를 오늘 또 하면서 네. 대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얘기들이에요. 네. 사람들이 혼자 살고 있으면서도 얘기를 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맞아요. 그게 특히 네. 저도 이번에 약간 반성했는데 그거 있잖아요. 남자분들이 좀 나이가 있으신데 결혼을 안 했다라고 하면은 저도 왜? 무슨 문제 있나?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아 지금까지 그때 전까지도요. 예, 책을 예. 읽었을 때까지도. 네, 그러니까 그걸 의식을 못하고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그런 편견의 가해자였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걸 4인용 테이블에 사는 사람이나 1인용 테이블에 사는 사람이나 각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네. 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서로 같이 잘 살아가는 방법일까를 좀 생각해보는 방송이 되도록 네. 네, 오늘 교육방송으로 네. 공익방송처럼 네. 결국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건데 이게 네.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죠, 그죠? 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왕님은 네. 지난주에 하고 나서 네. 그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바뀐 사고 이런 게 혹시 있어요? 청소기 놀렸어요. 와 진짜요? 네. 청소기 놀렸어요. 박수. 와, 청소기 놀리고 네. 박수를 친다고. 네. 뭐 일단 우리끼리라도 조금씩 변하면 그쵸. 좋죠. 어머니가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좋아하시더라고요, 되게. 아버지께서 아이고, 놀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머니가 놀랐어요. 이번에 그렇구나. 웬일로 하냐고. 해보니까 어떠세요? 그냥 뭐 집이 그렇게 크지도 않아서 막 쉽던데요. 그냥. 네. 다음에도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아이 갑자기 쉽다며. 네. 답변이 늦었어. 이래요. 기분 땡기면 해야죠 또. 좀 집이 더러운 것 같은데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뭐 1인용 테이블을 갖고 살면 되게 편할 거다라는 편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건 네. 아니야 하면서 네. 사실 식탁 하나 차리는데 4인용이면 4인용 테이블에 사는 가족들은 좀 분담도 하고 약간 이거 왜 나만 해야 돼라는 원망할 수 있는 틀이라도 있는데 1인용 식탁은 그게 없다는 거. 예, 사실 진공 상태예요. 네. 자기 빼놓고는. 아무것도 그쵸.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2부에서 네. 다뤄야 될 얘기들이 네, 자, 첫 번째 홀로서기. 우리가 도대체 홀로서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렇죠. 역사 속에 홀로선 인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분들을 한번 좀 추적을 해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홀로설 수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분들은 네. 어떻게 자기만의 공간을 개척했는지 네. 이런 얘기를 해보고요. 네. 그다음에 다 함께 홀로서기 위해서
사실 4인용 테이블에 있는 분들도 각자 홀로 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요. 근데 아직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각자가 노력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걸 오늘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서 네. 이제 청취자분들한테 좀 도움을 드리는 네. 각자의 삶을 개척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네. 그 부제가 고독의 사회학이잖아요. 네. 그 고독한 사람들이 왜 중요한가? 우린 그동안 고독하다 그러면 뭐 연인이 없던가 그렇죠. 가족이 없는 것만이 고독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아 모두가 고독해 봐야 한다 이런 생각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되게 딱 와닿았던 단어가 치타델레라는 치타델레. 네, 단어였어요. 음. 네. 처음 들었죠, 오왕님. 근데 저도 생전 처음 들은 단어였어요. 네. 완전.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근데 아는 사람 잘 알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아, 이 우리 책이 좋다. 수준 비슷하고. 아, 나 나름 상식 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철학적으로 좀 제가 약해요. 아,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뭐, 네. 뭐 올빼미는 황혼역에 뭐 날개를 편다. 예, 예. 뭐 미네르바의 이런- 네, 올빼미. 미네르바의 예. 올빼미. 유명해요? 들켰다. 또 들켰다. 또 들켰어. 네. 약간 어설펐어. 예. 그런 것들 좀 편린들만 알지 이렇게 예. 뭐 본격적으로 알고 그러질 않으니까. 네. 그럼 우리 책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서 치타델레가 뭔지 한번. 그러니까 치타델레가 어디에서 시작된 거냐면 네. 몽테뉴라는 그 철학자, 네. 그다음에 유명한 에세이스트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사람이 나는 너무 관계밀도가 높아. 음, 스트레스가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관계밀도를 제로화하겠다. 오. 오. 그럼 마치 관계를 없애야 되는. 그 프랑스로 떠나는 찰스 스트링랜드 네, 그렇지. 그처럼. 그런 느낌. 역할밀도를 완전 날려버려. 세상에 예. 그게 바로 1571년 2월 마지막 날 38살 때. 오. 16세기에. 그렇죠. 예. 야.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건가? 예. 1592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몰라요? 임진왜란. 아. 1592년. 네, 1492년에 신대륙 발견, 네. 아메리카 대륙 발견. 아 죄송합니다. 네, 아메리카 네. 대륙 발견. 1592년에 임진왜란, 음. 조일 전쟁이라고 하죠. 예. 네. 1392년에 조선 건국. 눈이 괜히 반짝반짝거려. 이런 거 아는 척 할 때. 92년 100년 주기 아, 나는 전에. 제해야 돼. 나는 제해야 괜찮은 예. 사람이니까. 예. 그래서 지금 몽테뉴가 1571년 네. 조일 전쟁 있기 21년 전에 네. 네. 딱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공간인 치타델레를 마련을 했어요. 근데 네. 이게 몽테뉴가 네. 남겨받은 게 많아. 아. 아버지한테 성을 통째로 넘겨받았어요. 예. 예. 그래서 딱 이렇게 살펴보니까 건물주네 건물주. 네. 네. 그렇죠. 뭐 요즘 중물주 아래 건물주라고 하는데 어쨌든 네. 아버지가 축성을 위해서 마련한 듯이 보이는 작은 탑 건물 하나를 찾았어요. 네. 성에 있어서. 네. 네. 거기서 딱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심지어 라틴 54개의 라틴 격언을 이렇게 다 써놓고 네. 그걸 보면서 자신만의 위안을 얻는 거죠. 와. 라틴어를 되게 잘하는 거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것만 프랑스어로 돼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예. 내가 무엇을 아는가. 야. 그 유명한 수상 뭔지 있어 보인다.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네. 수상록도 여기서 썼다고 합니다. 아. 수상록 제목은 어왕님 들어보셨죠? 무슨 록 이런 거. 그렇죠. 뭐. 고백록 뭐 이런 거. 아 고백록 책에 나와요. 예, 예. 그래요. 그렇죠. 네. 이게 참 좀 굉장히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책들인데 네. 이게 바로 다 개인 공간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수상록이라는 것도 사실 자기가 생각하고 사색에 잠겨야 네. 그 기록하려면 뭔가 있어야 그렇죠. 기록을 하잖아요. 그렇죠. 내부에 축적된 자료들이 네. 있어야만 그런 감정들이 있어야만 에세이로 표출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생각에 빠져들 수 있으려면은 사실은 누군가 물리적으로 계속 이렇게 밀도가 높게 이렇게 쫙쫙 붙어 있으면 네. 나 혼자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필요했던 게 떨어져 있는 곳, 다른 사람은 안 만나고 나만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의미에서 치타델레라는 그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예, 사용을 한 거죠. 고독할 수 있는 곳. 예. 괴티에서 가져왔어요. 개념을. 괴테. 어. 외국어 발음으로 네. 괴티. 네. 예. 그 이제 치타델레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얘기했지만 관계 밀도를 이제 제로화시키고 역할 밀도를 아예 없애고 네. 자기 밀도를 극대화하는 공간이에요. 네. 근데 이런 공간들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필요합니다. 네. 우리 각자에게 치타델레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어왕님? 저는 네.
일단 대형 강의실. 학교. 아, 네. 이제 뭐 대학생 됐다고 이제 네. 아니야. 예. 하시는가 보다 할 때 그냥 예. 저 혼자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학교 자기표현과 스피치라는 과목이 있어요. 네. 거기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준 거예요, 저한테. 오. 모든 학생들한테. 그래서 그 과제를 하기 위해서 생각을 했던 장소가 대형 강의실이었어요. 수업 도중에. 그렇죠. 대단한 정신력인데. 어학님 부모님은 잠시 스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참 집중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근데 자신만의 생각에 집중하기. 수업 도중입니까? 수업에 관심이 좀 적으면 가능하겠죠. 그러면 혹시 이게 근데 정신적인 공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렇죠. 이게 물리적으로 네. 물리적으로 이것을 좀 자기적으로 만든 공간으로서의 의미도 있잖아요. 근데 네. 특히 고등학생 때까지는 항상 어떤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공동체에서 공동체로 넘어가고 음. 뭐 학교에서 학원에서 집에서 뭐 이런 식으로 가거나 네. 꼭 친구들이랑 있거나 한데 그게 싫을 때 혹시 저는 그래서 예. 최근에 그 순천만 국가정원 있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곳이죠. 네. 네? 저를 데리고 한번 가주세요. 거길 찾아가 봤었어요. 네. 제가 와. 맨날 어차피 집에 있으면은 그 저번에 정리해 주셨듯이 부모님이 만들어준 4인 가족 테이블에서 저만의 공간이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별로. 그래서 그러면은 어차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거기 가면은 가보자 해서 가봤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냥 홀라? 홀로 네. 가봤어요. 거기서. 그래서 그냥 홀로? 네, 홀로 가봤어요. 네, 노트 들고 다니면서 오. 그때 질문 과제 나는 누구인가 그거 네. 생각하면서 질문 과정 어떻게 짤지 쭉 해놓고 세상에 그걸 그 와. 과제를 거기서 와 네, 진짜 대단한데요. 몇개 짰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사실 어왕님이 쓴 네. 그거를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네. 너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어왕님의 글을 정기적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뭔가 항상 이렇게 나는 언젠가 마음먹으면 잘 쓸 수 있어 이런 자신감에 충실하게 안 쓰는 항상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네. 왜 이러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 너무 성실하게 네. 이게 딱 그 질문을 놓고 그걸 풀어내고 이거를 쭉 해낸 거예요. 성숙해졌다. 저 너무 놀랐어요, 진짜. 네. 근데 독서에 있어서 자기 인식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을 때 이 네. 책의 내용을 내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자기 인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알므로써 네. 나와 책이 만나는 접점을 이렇게 포착해서 그거를 확장시키는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이 치타델레라는 공간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를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나를 돌아볼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데 네. 네. 한국인들한테는 사실 그걸 확보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역할 밀도 속에 갇혀 있으니까. 네. 갇혀 있는 것도 그렇고 스스로도 그런 여유나 공간을 만들려고 하질 않아요. 그 만들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땐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역할 밀도에 꽉 차여서 네. 나 없이 살고 있다는 걸 알 수조차 없는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많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어떤 세계를 빠져나오기 전에는 그 세계의 모습이 어떤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죠. 아마 그 몽테뉴도 성을 물려받기 전에는 모르지 않았을까요? 역시 네. 예, 성 딱 가보니까 괜찮은데 이러면서 이렇게 주섬주섬 격언 하나씩 붙이고 하나씩 이렇게. 붙이고 막 DIY. DIY. 그래서 저도 10년째 올해로 10년째 이게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내가 혼자 사는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정확하게 인식하고 혼자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정리한 거는 정말 최근이었어요. 그동안에는 원래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렇다면은 네.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여기가 치타델레가 아니에요. 내 혼자서 이 방을 쓰고 있고 네. 나 혼자서 이 안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네. 나를 만나지 않고 그냥 생활만 흘러가요. 그러면 치타델레로서의 역할은 없어요. 그렇죠. 네. 정신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으니까. 예, 네. 중요한 건 그래서 그 자기 인식의 필요성을 느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그 시간에 나를 만날 수 있거든요. 저는 그 차이를 나를 만나기 시작한 다음부터 알았어요. 이전에 그냥 허송세월 보냈구나. 네. 네, 그런 생각이. 근데 그걸 발견하는 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예.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봐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치타델레는 사실 집이라기보다는 네. 출근하는 지하철 아니거든요. 제가 음. 4호선 타고 이렇게 출근을 하는데 네. 그 이제 딱 내려서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가지고 딱 그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책을 펴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지하철을 타고 다 있다가 이제 지하철을 내리게 되는데 그 순간이 정말 좋고 제가 스스로 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책에 빠질 수 있는 순간이거든요. 그 외의 순간은 사실 회사 나가서 책을 본다? 이거 굉장히 힘들고요. 네. 퇴근할 때는 또 안 돼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또 돌아볼 여유도 없고. 그러면 그때 혹시 이렇게 최근에 새롭게 발견한 나의 모습이나 내가 좀 이전의 틀을 깨고 딱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라는 거를 뭐 느끼는 그런 게 이 있었나요?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거죠. 아, 나는 네.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구나. 아까 장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이 든 남성이 결혼을 안 했다? 네. 뭔가 이상하게 보고 저도 네, 그랬거든요. 네, 네. 네. 나이 든 여성이 뭔가 이상해 보고 네, 이게 사실 이상한 게 아닌데도 그냥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구나 하는 거를 이 네. 책을 보면서 네. 지하철에서 바로 이 책을 네. 보면서 크게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치타델레라는 장소가 의미하는 게 바로 네. 아, 이 책의 내용이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이걸 지식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나를 인식할 수 있는 장소가 치타델레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치타델레가 가족하고 같이 살 때 갖기 힘들다는 게 이 저자의 어떤 목소리인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역할 밀도가 높다 보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와이프랑 같이 있으면 어쨌든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외면하면 또 안 되는 거고요. 예, 예. 네. 집에서 쓰레기 버려달라 했는데 나는 나만의 치타델레가 필요해. 미안해 하면서 책을 읽을 순 없잖아요. 네. 음식물 쓰레기 버려달라 하는데 도저히 냄새 때문에 안 되겠어. 나만의 치타델레가 필요해 하면서 책을 읽으면 그건 남편으로서의 사실 역할도 못하고 가치도 없는 거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살 때는 아무래도 물리적, 심리적으로 좀 그게 힘들지 않나. 아무래도 혼자 있을 때 좀 더 제 생각에는 유리할 것 같거든요. 네. 장민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저도 그 얼마 전에 제가 그 방해 역사라고 네. 되게 두꺼운 책을 읽었어요. 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방이 뭐 그 왕들의 방, 뭐 그 뭐 어린이의 방 이렇게 방의 그 방이 어떻게 분화돼 나가고 그 네. 방의 의미가 뭔지가 쫙 나오는데 한 챕터가 여성의 방이에요. 한 챕터가. 한 챕터가 그러면은 여성의 방이 따로 있는 건 그렇죠. 역사 속에 등장한 거잖아요. 네. 여성의 방이. 그럼 그동안에 누구의 방이었을까요, 어왕님? 뭐라고 해야 되지? 가족의 방? 그러니까 가족의 방. 음. 근데 남성의 방인 게 높았겠죠. 상의 개념으로 네. 가면 남성의 네. 방이겠죠. 네, 그래서 이때 여성의 방을 그 따로 나온 거를 보고 제가 읽으면서 네. 되게 신기했던 게 그 여성의 방이 생기면서 여성이 느끼는 이 방에서 하는 일들. 네. 네. 그러니까 자기를 만나고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 밤의 시간에 깨어서 네. 자기와 독대하는 그 시간을 갖는 거를 보고 아 내가 독립해서 이런 시간을 가짐으로써 나라는 사람이 형성된 거구나. 그걸 그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시켜 준 거예요. 그 책이. 되게 좋은 네, 책이에요. 저는 몰랐던 거예요. 저는 네. 그냥 원래 그런 줄 알죠. 그렇죠. 우리가 저번에 리스본행 야간열차 얘기하면서 네. 이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인식도 안 되는 모호함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보고 아 내가 이런 과정을 거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생기고 네. 어떤 이즘의 감수성이 생기고 그런 거구나. 그러면서 아 그럼 여성들은 이 과정이 진짜 힘들었겠구나. 네. 이걸 허락받지 않았으니까 그 전엔. 그래갖고 그 책에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여성들에게는 모든 공간이 노동 현장이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 말이 맞아요. 네. 모든 공간이 노동 현장이야. 왜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여자의 책임으로서의 그 집이 네. 역할 밀도로 꽉 차 있으니까요. 대부분의 가사 노동은 여성들이 예. 처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근데 나는 궁금한 게 그 김 작가님은 네. 우리 역할 밀도 얘기 뭐 일부에서도 했었지만 네. 이런 치타델레라는 걸 놓고 생각할 때 이 집에서 긴장돼요. 네. 집에서 이 집에서 내가 이 역할 밀도에서 노연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노연하는 게 그러니까 자유로운 게 자유로워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죠. 어. 왜냐하면 그러니까 와이프가 없을 때는 괜찮아요. 와이프가 네. 없을 때는 나 혼자 있으니까 네. 뭐 내 마음대로 게임도 하고 책도 네, 읽고 뭐 스포츠도 보고 그런데 와이프가 있을 때 물론 이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좀 시간을 내거나 네. 뭔가 짬을 내서 하는 건 가능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어져 있으니까 와이프랑 이게 사실은 제가 스스로 찾지 않으면 그게 힘들죠.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는. 그렇죠. 그러면 난 궁금한 건 그래서 그게 스트레스인가요? 스트레스일 때도 있죠. 아. 왜냐면 나만의 사색의 시간이 필요하고 네. 내가 뭔가 좀 사색을 통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역할 밀도와 자아 밀도라는 것에 대해서 네. 생각을 하면서 역할 밀도가 높아서 네. 자기가 없는 상태일 때 음, 치타델레를 막 그리워한다는 것은 역할 밀도가 압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갑자기 이상하다. 나는 내 집의 모든 역할 밀도는 나밖에 감당을 안 하는데 그럼 나는 자기 밀도가 없나? 이게 약간 의문이었어요. 이거를 오늘 얘기하면서 좀 풀어가고 싶어요. 이런 의문이 드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할 밀도가 높기 때문에 자기 밀도가 없나? 약간 이런 거요. 그게 꼭 그러군 함수 관계가 있나? 꼭 반비례인가? 네, 꼭 반비례인가? 이런 생각이 일단 들어서 그 네. 얘기를 이제 오늘 얘기해 나가면서 네. 풀었으면 좋겠고 네. 치타델레 얘기를 할 때 꼭 네.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이 책에서도 말하지만 네. 혼자 있다고 치타델레는 아니다. 그리고 혼자 산다고 성숙해지는 건 아니다. 그렇죠. 그냥 궁상일 수도 있다. 그냥 혼자 있는 것일 뿐일 수도 있다. 예,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역사 속에 한번 그 단독자로서 네. 우뚝 선 사람들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네. 치타델레가 있었던 사람들. 그렇죠. 예. 이제 몽테뉴가 대표적인 인물이고 그 네. 외에 근데 이제 그 앞서서 단독자와 독단자라는 말이 조금씩 나옵니다. 책에. 네. 그럼 이거를 좀 저희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단독자가 뭐고 독단자가 뭐냐? 네. 단독자는 말 그대로 단독으로 있는데 성공하는 사람.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숙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하기가 힘들거든요. 반대로 독단자는 함께 해야 하는 일을 함께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대부분의 경우 네. 권력자들. 권력자 아닐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이 네. 여기서의 단독자와 독단자를 나누는 키워드가 관계성에 대한 네. 그 사람의 예민함이라고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관계를 맺을 줄 알면 나를 추구하는 밀도가 높아도 단독자라고 보이지 그게 이기적인 인간으로 보이진 않는데 네. 만약에 관계성에 대한 감수성이 없어. 음. 그래서 그냥 네가 어쨌든 내 일로 인해 네가 무슨 뭐 영향을 받든 난 신경 안 쓴다. 그러면 그게 독단자. 그게 독단자. 근데 그게 권력 관계에 있는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게 네. 반드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고 해서 그 사람이 권력이 있거나 한 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해를 안 볼 수도 있죠. 그런가? 그렇죠. 피해를 안 볼 수도 있구나. 그건 제가 좀 새로운 제 생각에는 새로운 관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스트링랜드 때문에 그러니까 네. 스트링랜드가 달과 육펜스에서 네. 가족에겐 피해를 줬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가족 아닌 새로 만들어진 형성된 관계에서는 관계 맺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피해 준 건 없잖아요. 그냥 자기 열정을 추구한 그 사람은 그야말로 독단자였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다고 그런 권력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상관없이 사는 거죠. 사회성이라는 거 없이. 제 생각은 네. 그렇게. 그래서 이제 독단자와 단독자가 있는데 예. 이게 또 히키코모리라는 형태하고는 좀 반대가 됩니다. 그쵸? 어쨌든 단독자나 독단자는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분들이고 네. 히키코모리는 관계의 아예 단절을 선언하고 방으로 이렇게 딱
숨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히키코모리가 뭐죠, 어머님? 은둔형 외톨이라고 네. 하죠 보통 네. 일본어로. 음. 그러니까 방에 숨어가지고 그냥 밖에 안 나오는 사람들. 그냥 딱 그거. 근데 그렇게 여기에는 이제 표현되더라고요.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에만 숨어 있다. 네.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만 숨어 있으면 굶어 죽을 수 있거든요. 그쵸. 네. 누군가는 음식을 갖다 줘야 네, 되고 네. 누군가는 뭔가 자원을 제공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히키코모리 같은 경우는 그냥 독단자인 거예요. 사실 누군가를 착취하고 있어요. 그 그렇죠. 스트림랜드가 많은 여자들을 착취하면서 자기 열정을 실현했잖아요, 사실. 네. 근데 뭐 좋아서 한 거니까 누가 말릴 수는 없는데 그 히키코모리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지만 네. 밥 주는 사람과는 같이 살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아니, 없으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죠. 그쵸. 그러니까 그게 비단 가족이 아니고 뭐 배달원이라고 하더라도 하더라도. 그 네.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히키코모리 같은 경우가 뭐 단독자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요. 독립된 인격체라고 보기가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독이라는 거는 뭐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자기가 좀 뭐랄까 자기를 만나면서도 남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 근데 진짜 그게 어려운 거다. 그죠? 네.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고서는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세심하게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보면은 네, 네, 여러분 당황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역사를 끌고 왔는데 네. 이제 몽테뉴 외에도 루소 톨스토이, 뭐 나스메 소세키 같은 사람들이 네. 네. 굉장히 심리적 혼란을 많이 겪었어요. 네. 이 책에 나오죠. 그렇죠. 네. 다 이제 소개가 됐는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나스메 소세키 같은 경우에 네. 어떤 작품이죠? 전 모르죠. 당황하지 않고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뭐 네. 도련님 이런 작품들을 많이 썼는데 네. 이분이 영문학을 공부하려고 런던에 갔어요. 네. 이제 본 고장으로 간 거죠. 제대로 네. 잘 그렇죠. 갔는데 영문학을 공부하면서도 영문학이 뭔지를 이분이 캐치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혼란에 빠져가지고 대체 이게 뭔가 네. 싶다가 결국에는 네 글자로 자기 본이라는 네 글자로 화려하게 부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과학, 자연과학도 좀 탐독을 하고 철학도 탐독을 하면서 자신만의 뭐랄까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이제 슬럼프에서 탈출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 얘기한 자기 인식의 과정인 거예요. 나는 자기 본의의 삶이 아니었구나. 네. 왜냐면 이 사람도 역시 일본에서 네. 온 거고 그 당시에 더군다나 뭐 전체주의적인 세계관에 굉장히 이렇게 전 세계가 네, 전 문사를 세계가 알았던 네, 때니까. 그랬던 때고 본인이 그렇다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네. 그런데 떠나와서 외국에서 혼자 있어 보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역할자가 없어. 그러니까는 자기가 완전 텅 빈 상태인 걸 아는 거죠. 네. 자기 밀도만 극단적으로 높은 상황이고 이방인이다 보니까 아니에요. 자기 밀도가 높은 게 아니라 역할자를 빼버리니까 자기가 뭔지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 밀도를 필요를 느끼는 거죠. 아무것도 없어진 거네요. 예, 그렇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 밀도가 많아지면은 되면. 역할 밀도를 빼면 자기 밀도가 채워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아까 얘기를 나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역할 밀도를 뺀다고 자기 밀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역할 밀도로만 채워져 있는 사람은 네. 자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음. 그래서 그 소세키라는 사람이 런던에서 유학을 하면서 나라는 것이라는 걸 만난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밀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몽테뉴가 말한 치타델레가 사실은 역할자 빼버리고 역할 네. 밀도 빼버리고 자기 밀도라는 걸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네. 물리적인 어떤 장치로서 만들었다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소세키는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돌아봐야 되는데 당황하지 않고 되돌아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각자 자기 중심을 못 잡고 좀 심리적 혼란을 겪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각자의 삶을 돌아봤을 때. 네. 보통 어떤 때가 있었을지 또 어떤 방법으로 좀 극복을 했는지. 저는 자기중심 문제에 대해서 제가 요즘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여기 책에서 나와요. 사춘기 때 고민을 한 건 약과고 나중에 갱년기에 더 큰 고민을 한다 이러는데 사춘기에 고민을 못 해요. 고민할 틈도 네, 없죠. 고민할 틈이 없죠.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네. 알아주셔서. 네. 고민할 틈이 없어서 이제서야 제가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여러 가지 대학교 오면서 활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활동 중에 아 이거 내가 정말 좋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은 이거 내가 남이 좋아해서 해주는 건가? 이게 자꾸 막 헷갈리는 거예요. 네. 저는. 남이 좋아해서? 네, 남이 좋아해서 누군가가 좋아할 네. 것 같으니까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하면은 그 사람이 좋아할 것 좋아하겠지. 같으니까. 네. 그런 게 많죠 우리가. 네. 저도 청소년기 때 워낙 모범생이었고, 그러니까 네?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저의 그냥 살아가는 방법이었고 그것 외에는 네. 아는 방법이 없었어요. 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뭐다를 떠올리지도 못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근데 대학생이 되니까 시키는 게 너무 없어. 그렇지. 진짜요. 예, 그러니까 모든 족쇄에서 다 벗어나잖아요. 예, 한 번에. 그러니까 아노미가 온 거예요. 음. 그러니까 시간은 너무 많고 네. 이 많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첫 번째 여름방학이 정말 내가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동안은 대입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였는데 네. 저 여름방학 때 별로 한 게 없어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저는 언제 그걸 깨달았냐면 네. 사실은 저 일부에서도 잠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독립했다는 생각 한 적이 없어요. 네. 그냥 난 잠깐 사는 거야. 좀 잠깐 사는 거고 잠정적인. 예, 잠정적인 삶이고 이거는 내가 어떤 구축한 삶의 형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계속. 그러니까 언젠가 결혼을 하면 네. 그때 뭐 제가 살림살이도 계속 그래서 안 바꿨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생각이니까 우리 집은 춘천이고 나는 여기 그냥 혼자 잠깐 사는 집인 거예요. 그러다가 겨울에 한번 엄청 추웠던 적이 있어요. 네. 몇 년 전에. 엄청나게 추웠는데 그러니까 이 집도 사실은 보일러가 너무 오래된 보일러였는데 네. 하필 딱 노후가 완전 극에 달했을 때 제가 입주한 거죠. 아. 근데 그럴 때 사실 주인들이 알아서 바꿔주지 않거든요. 그렇죠. 꼭 무슨 난리를 몇 번 겪고 나서야 뭐 바꿔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희생타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역시 그 김 작가님처럼 그런 거를 잘 말할 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냥 있다가 저 어느 날 딱 나와봤는데, 그러니까 2, 3일 정도 집을 비웠다가 왔는데 네. 얼은 거예요, 보일러가. 근데 보일러가 얼었어. 저는 보일러가 얼 수 있다는 거를 상상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는 봤겠죠. 네. 뉴스에서도 듣고 뭐 보면 나와요. 동파된다, 동파 방지 뭐 나와요. 네. 다 남일이었고 그렇지. 나의 역할이 아니었어요. 네. 저는 물리적으로 독립해서 한 5년이 지났지만 내가 독립한 사람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내 역할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역할 밀도가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안 되고 적절해야 돼요. 근데 나는 네. 내 집안에서 보일러 관리가 난지 몰랐어요. 네. 혼자 사는데 역할 밀도로서 네, 보일러 난 관리를. 그냥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인식하지 못했던 나머지 가족의 역할 밀도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게 막 물이 막 새고 네. 막 이러면서 이거를 막 물을 막 퍼내고 뭐 얼고 막 이런 과정을 보면서 난 가난하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엄마 아빠 사는 집에서 살았을 때 네. 그 집, 그래도 내가 인식할 때 그냥 평범한 가정이 이루는 그런 뭐 평범한. 30평대의 그런 집, 네. 거기에 있던 TV, 소파, 냉장고 다 내 거 아니구나. 그건 부모님 거고 나는 이 정말 보일러가 얼 수도 있고 동파를 방지해야 되는 그런 계층의 사람이구나. 분리된 느낌? 그러니까 딱 이게 나라는 거를 그 현장에 정말 생생하게 느꼈어요. 난 가난한 사람이구나. 나는 이거를 주인이 바꿔줘야 바꿀 수 있는 사람이고 네.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동파 방지하고 막 이거 무슨 천으로 싸매고 이게 내 얘긴데 나는 저게 되게 춥고 가난한 사람들의 얘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가난이라는 인식도 되게 막연했구나. 내가 가난한 건데 음. 나는 가난이 무슨 뭐 구제와 기아 막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고 그냥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음. 이런 가난인 거예요. 아무런 그러니까 아무 조치 취하지 않아도 되는 건 진짜 고급 아파트고요. 네. 대부분 동파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다 넣거든요. 막 속옷이랑 이런 뭐 거 해가지고 넣고, 예, 싸놓고 예. 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던 거예요. 고급 아파트에 사셨었군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 그리고 원래는 한옥집에 살았는데 한옥집에서는 보일러실이 창고 같은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따뜻했어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제가 나는 이제 진짜 혼자 사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 최초로 단독자로서 자신을 마주하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도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한 번 큰 사고가 있으니까 다들 힘든 일이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왕님도 네. 그런 걸 생각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내가 이거를 정말 좋아하나. 네. 이거를 처음 생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시련이죠. 음. 왜냐면 생각해보지 않은 고민을 하는 거니까. 지금 계속 고민 중인가요? 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 하나하나마다 다 한 번씩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네.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되게 궁금하네요. 네, 뭐 아직 대부분 근데 결론이 안 났어요, 아직. 근데 제가 네. 방학 때 그런 일이 있어서 네. 막 이런 무료한 방학 시간을 내가 왜 보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사실 그 뒤에도 되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네. 잘 모르다가 음. 독립을 하고서도 한 3년, 5년을 그냥 맨날 살다가 네. 오히려 망가지고서야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게 꼭 이렇게 내가 독립해서 완전히 혼자 살아야만 되는 건가. 이런 자기 밀도를 높이고 네. 자기를 만난다는 게 꼭 이렇게 가족과 떨어지고 완전 혼자여만 되는가 좀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네. 그거 아니어도 자기를 만나야겠다 이런 걸 생각할 계기가 혹시 두 분은 있었던 적이 있는지.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독서를 좀 좋아해서 계속 독서를 하다가 네. 나만의 독서에 갇혀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좀 의문이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정확히 30살 때였는데 그때부터 독서 모임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과 나는 다르구나. 이제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되는 때가 항상 관계 속에서 직면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떨어져 있을 때 직면하게 되는데 오히려 저는 마주하면서 직면을 하게 됐거든요. 내가 A라고 의견을 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B나 C라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네. 내 의견만이 옳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나만의 아집이랄까 독성 같은 걸 좀 버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네. 그런 노력들이 좀 모여가지고 책을 좀 다방면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됐고요. 그럼 그때는 혼자 사는 건 아니었어요? 혼자 살긴 했는데 몰랐었던 거야. 별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그냥 혼자 네.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네. 그냥 혼자 있으니까 혼자 있는 거지. 그런데 진짜 나 혼자 살면서 타인이 없으면 네. 그냥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냥 당연함으로 살아가니까. 근데 저도 그 서울 와서 네. 그 독서 모임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아, 이게 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네. 저 춘천에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어릴 때 그 춘천에서는 독서 모임 하고 싶은데 네. 그냥 그런 자리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과 나의 책 읽기를 저도 비교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큼 읽는지도 모르겠고 그랬는데 서울 와서 막 하고 싶어서 네.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하면서 몇 명씩 모여서 해봤는데 네. 그러고 난 책만 내 거가 되더라고요. 그 독서 모임을 해요? 네. 네. 아. 독서 모임을 해야지만 네. 진짜. 어. 그래서 누구랑 말을 해보고 나니까 네.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더 의미도 그렇죠. 뚜렷해지고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독서 모임. 확실히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와이프 만난 책도 이제 뭐 복지에 관한 책이었는데 네. 네. 그 책에 책으로 여자를 만나고 참 네. 아무리 해도 열심히 가야겠다. 좀 궁금만 했어요. 책 모임 가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네. 복지에 대한 개념도 별로 없었고 어, 이제 되게 막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복지란 어렵고 사실은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뭐 스웨덴이나 이런 예, 나라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러 명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까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거든요. 예. 근데 제가 진짜 독서 모임을 통해서 타인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나를 딱 좀 비추는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래도 내가 조금씩 생기고 나서니까 보일러 사건 이후에 아 나는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구나 이게 있었지. 그렇죠. 네, 타인과 나의 차이도 아예 몰랐으면 네. 그게 더 느려졌겠죠. 그렇죠. 자기의 뭐랄까 내적인 완성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걸 맞닥뜨렸으면 그냥 멘붕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나 엄마 어떻게 막 전화하고 난 그냥 비련의 주인공이에요. 막 현실을 울고. 직시하지 못하고 예. 헤매게 되는 거죠. 저는 그때 다행히 네. 아 이거 내일이구나. 그게 무슨 진짜 무슨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그 날이 딱 각인이 됐어요. 예, 이거는 그날- 평생 못 잊는 거죠, 사실. 그 추운 겨울날 그러면서 난 혼자다 이게 딱 네. 각인되는 그 장면. 근데 지금에서야 그게 다행이란 생각이 든 거예요. 전 그때는 그게 다행인지 성숙한 건지 뭐 아무 생각 없었어요. 어려운 거죠. 그 지점을 포착해내기가. 예. 저는 아까 어왕님이 네. 그 강의실에서 그 얘기를 듣고 네. 내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생각하게 됐다. 네. 저 되게 놀랐어요. 왜냐면 나 아무 생각이 없었어. 나 대학교 1학년 때 그냥 약간 식충 같은 느낌? 저는 그때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면허증 땄습니다. 아 훌륭하네요. 전 운전도 못해요. 운전은 못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좀 너무 위험해서 운전하는 게. 예, 저 사실은 약간 귀찮은 일 많아질까봐 네. 운전을 안 배웠어요. 저도 그래서 20살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 운전면허 따면서 네. 같이 시험 보는 친구 놀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살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에너지가 그렇게 깊게 쌓여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 비춰봤을 때 우리 어학님은 굉장히 지금 뭐랄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시간? 근데 이것도 솔직히 오세어나 그런 강의실 시간 없으면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들이고 그 제가 만약 그 했던 거 생각했던 거에 대해서 얘기했었잖아요. 거기에서 뭐 자세한 사례를 얘기한다면은 네. 제가 고등학교 때 밴드를 했었어요. 오. 중학교 때도 했었는데 그건 망했고. 오. 네. 오. 근데 이게 그냥 리액션들이 제가 했었는데 이거를 그냥 제가 음악이 좋다 이 마음 하나로 했었거든요. 오. 뮤지션이야. 아, 진짜. 아, 이거 정말 껌임이 네. 아니라 진정한 리액션. 부러워서 그런 거예요. 부러워서. 아, 진짜. 음악이 좋아. 와, 무슨 만화 주인공 같아. 예. 그 위플래시라고 얼마 전에 예, 나온 예, 드럼 예, 영화 같은 예.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러니까 그냥 신나서 좋다 이런 거였는데 오.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음악만 좋았으면은 다른 것에서 더 매력을 느끼고 밴드를 그만뒀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밴드가 되게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힘들거든요. 못하는 그렇죠. 사람 버그도 분명히 한 명씩 있고. 근데 제 성격에 대해서 탐구를 해봤을 때 제가 되게 남들과 같이 호응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밴드를 하면은 남들과 호응돼서 딱 맞는 느낌이 있구나, 내가 그래서 좋아했구나 하는 걸 이번에 인식을 했어요. 제가 딱 조화를 이루는 느낌. 네, 아. 딱 맞았을 때 돋는 소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밴드 하면. 근데 그 되게 제가 요즘에 읽는 책인데 네. 제가 저번에도 그렇고 네. 오늘도 그렇고 리스본행 야간열차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작가가 사실은 철학자인데 피터 비엘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파스칼 메르시아스라는 거는 다른 필명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자기결정이라고 강의했던 내용을 책으로 엮은 게 있는데 네. 제가 소개했었잖아요. 어왕님도 읽으시면 아, 좋겠다고. 네. 네네. 그 책에 그 제가 이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를 읽으면서 이 책을 같이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됐는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확실하다고 믿어오던 것들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증거를 찾아가는 동안 나는 그 확신들이 변화할 수 있는 내적 과정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내가 확실하다고 믿어왔던 게 네. 진짜 왜 확실한지를 긍정 부정을 해보는 작업이 있어야만 나에게 변화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나 잘하고 있었구나. 네,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거를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는데 의식은 안 해봤어요. 근데 네. 이걸 읽으면서 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이런 말처럼 학습되지 않으면 되게 알기가 힘든 지점인 것 힘든 같아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요즘에 제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소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학생들이나 아니면 뭐 북클럽이나 이런 데 가서도 네. 나라는 게 좋아하는 건 왜 좋아했고 싫어하는 건 왜 싫어했는지를 네. 긍정부정 해보는 작업이 진짜 중요하더라. 그렇죠. 예, 전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는데 어왕님 대단하십니다. 벌써 자아성찰했어 20살인데 네. 야,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40살 되시면 저기 어디 교주 네. 아유, 부끄럽네요, 진짜. 정말. 약간은 제가 일조를 했다고 자부하며 당연하죠. 왜냐면 책을 읽어야 한다며. 네, 책을 네. 읽는 방법도 알려주고 네. 방법. 근데 저도 사실 아까 그 작가님 말씀하신 네. 것처럼 독서 모임에 많은 친구들을 통해서 배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확산되는 게 중요하다고 음. 생각해요. 우리가 오세요의 정신도 그거고 네. 내가 남에게 배웠듯이 내가 배운 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또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약간 나누는 예, 그렇죠. 그런 면에서 좋다.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또 서로 배우는 겁니다. 네. 저희 부족한 면들을 이렇게 채워주면서 네. 서로 자극을 받는 거죠. 네.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지금도 얘기가 나왔지만 네. 그 정말 꼭 그러면 4인용 테이블에서 우리가 살다가 뭐 1인용 테이블을 거치기도 하고 1인용 테이블이 없이 4인용 테이블로 또 넘어가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책에서는 꼭 반비례인 것처럼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그쵸? 그렇죠. 역할 밀도와 자기 밀도가 반비례인 것처럼 아, 이렇게 약간 그 그러니까, 뉘앙스로 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약간 이상했어요. 왜냐면 음. 저는 1인용 테이블을 10년째 이제 네. 네.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내가 역할 밀도도 높고 자기 밀도도 높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거 있잖아요. 일하고 내 사생활이 네. 분리가 잘 안 돼요. 아,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쵸? 저번에 저한테도 많이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일을 하면서도 무슨 고민이 있다면은 예. 그거를 대입해보고 생각해봐라. 네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구운몽이라는 네. 김만중의 소설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성진이 일장 춘몽을 깨달았습니다. 막 이래요. 네. 그래서 막 온갖 욕심과 뭐 정욕과 이거는 다 소용이 없어요. 막 이래요. 근데 혹시 육간대사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돌아가. 그러니까 돌아가 이건 아니고 네.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꿈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구운몽에서 저는 그 부분이 진짜 역시 구운몽은 대단한 소설이다. 왜냐면 이게 네.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번역해서 지금 전 세계 한 몇 개국에 번역이 되어 있는 책인데 그래요? 예, 드물어요, 이런 경우가. 그렇죠. 예. 근데 그 책이 너무 심오한 거예요. 네. 되게 쉽게 써 있는데도. 그래서 사실은 어떤 것을 이뤄야지만 좋은 거야라고 정하니까 네. 그게 없으면 나는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진은 뭘 그러니까 구운몽의 주인공은 뭘 네. 깨달았냐면 여자나 부귀와 영화, 입장, 뭐, 출장 입상, 그리고 입신양명 다 소용없구나. 네. 이걸 깨달았구나. 그게 자기가 생각한 깨달음이었는데, 네. 육간대사가 뭐가 꿈이고, 뭐가 꿈이 아닌데, 넌 아직도 뭐는 중요하고, 뭐는 안 중요하고, 그걸 아직도 구분하고 있니? 넌 아직 멀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제가 그래서, 아, 씨. 제가 가르쳐 줬잖아요. 아니, 다시 들어도 너무 이게. 진짜 저도 네. 이거를 수업을 할 때마다 너무 맞아. 왜 정답은 뭐고 정답이라는 기준을 갖고 살지? 그러면서 이걸 하고 나서 항상 학생들한테 무엇이 공부고 무엇이 놀이더냐 네. 이러면서 그냥 드라마 보면서 소설 공부한다고 생각해라. 그 대신에 인물 사건 배경을 파악해봐봐. 갑자기 어려운 게. 그러면 약간 분석도 되지만 노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구분하지 않는 거, 그런 거를 되게 많이 연습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네. 약간 장자와 같네요. 맞아요. 장자. 호접지몽. 호접지몽. 그래서 호접지몽. 무엇이, 무슨 꿈이죠? 그 호랑나비가 돼서 나는 꿈. 예, 디테일. 그래서, 그러네, 역시. 예. 다행이다. 그러니까 뭐가 나비고, 뭐가 나비가 아닌 아니고, 건지. 이걸 구분하는 게 되게 의미였구나 해서 노장 철학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되게 짧은 거지만, 네. 전 그걸 통해서, 왜 자기와 역할은 구분돼야 되지? 그러니까 쟤는 구운몽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철학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책을 읽었을 때, 아니, 왜 역할 밀도가 높으면 자기 밀도는 낮지?
그러니까 전 그게 이상했던 거예요. 그 구조를 비판적으로 읽을 수 있었던 거죠. 네. 이미 학습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작가님은 저는 어때요? 무비판적으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 교수가 한 말이니까 그대로 따라갔거든요. 예, 네. 예. 근데 듣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예,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오세요를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예. 약간 그러니까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다고는 봐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역할 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 와이프가 예. 하는 얘기가 예. 제가 별로 집안일 안 합니다. 아. 그래서 역할 밀도가 많이 낮고 예. 자기 밀도는 상당히 높은데 네. 그래서 지금 반비례한 상황이거든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역할 밀도를 좀 높여야 될 필요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보면 네. 역할 밀도라는 것에 역할 밀도가 높으면 하는 일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육간대사가 말한 무엇이 꿈이고 무엇이 꿈이 아니더냐. 무엇이 역할 밀도고 무엇이 자기 밀도냐. 왜냐면 헷갈려. 저는 어차피 집에 아무도 없어요. 어, 근데 뭘 무슨 역할 밀도야? 자기 밀도예요. 내가 설거지하는 것도 그렇지 나도 24시간 동안 24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정말 무슨 노래 같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저는 지금 근데 어왕님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집에 갔을 때 네. 나눠져 있지 않아요? 저는 나눠져 있긴 한데 혹시 어. 다 낮았던 경험 듣고 싶으세요? 예, 예. 뭐야? 듣고 싶어야 해. 예. 고3 때 아, 예, 예. 역할면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해요. 아, 그냥 예. 마냥 놀고 먹고 예. 공부만 해요. 예. 근데 공부도 사실 제 의지에 의해서 완벽하게 100% 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 잔소리하고 그렇죠. 욕 먹고 수능은 다가오고 네. 욕하셨죠? 엄청나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때는 둘 다 낮았던 경험. 예.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 그 히키코모리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히키코모리가 아닌 척하지만 역할 밀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밀도만 중요해가지고 네. 그러고 있잖아요. 저는 히키코모리로 살아도 밥하고 청소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해야죠 자기 예, 역할을 해야 예. 돼요. 그래 안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를 정말 열심히 고민을 했어요. 네. 도대체 역할 밀도와 자기 밀도가 다 높은 이 경우는 왜 그럴까? 근데 생각해봤더니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3대가 같이 살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그제서야 알았어요. 우리 아빠는 본인의 4인용 테이블을 새롭게 구성하지 못하고 할아버지의 4인용 테이블을 물려받아 그것을 보수 유지하느라 자기만의 역사 철학이 부족했구나. 이게 약간 그 부모님과도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반추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진짜 어른이 되려면. 그러면서 아빠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할아버지가 주어진 역할 밀도를 내면화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식구들에게도 그걸 그러니까 어떤 합의 심어준 없이, 거죠, 심어준 거. 합의 없이, 강제로. 그렇게 되니까 저는 뭘 느꼈냐면 역할 밀도가 불평등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한테 딸로서의 역할 밀도는 요구하는데 네. 아빠가 나에게 하는 아빠로서의 역할 밀도는 상당히 낮았나요? 왜냐면 책도 못 읽게 하시고 책을 못 읽게 하시는 거 정말 심하셨어. 집에도 너무 일찍 오라고 하고 막 이게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죠. 책을 읽어야 되나 안 읽어야 되나도 눈치를 봐야 되고 네. 집에 가는 것도 내가 결정해서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자기 밀도를 극단적으로 낮추고 역할 밀도 안에 가둬버리신 것 같아요. 네. 딱. 그러니까 포인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아까 어왕님이 말씀한 것 같은 그런 나는 왜 이 밴드를 좋아하나. 그리고 뭐 제가 말했던 것 같은 그런 구우몽에서의 깨달음, 작가님이 말씀하신 독서 모임에서의 깨달음 이런 과정이 없이 네. 이전 세대의 4인용 테이블의 유지 보수만 하게 되면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4인용 테이블을 네. 새롭게 구성해서 그 4인용 테이블의 그 역할 밀도와 자기 밀도를 잘 조정하는 경험을 했으면 네. 그 다음 세대가 또 4인용 테이블 잘 하겠죠. 그걸 잘 못하는 게 지금 세대가 아닐까. 그냥 이제 혼재돼 있는 거죠. 역할 같은 것들이 자기가 적절한 역할을 맡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습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혼재돼 있음으로써. 그러니까 아빠는 이렇게 해야 돼, 엄마는 이렇게 해야 돼. 이거는 있어. 근데 사실은 새로운 세대들은 자기 밀도가 높여야 된다고 그렇게 교육받아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안 맞는구나. 안 맞- 앞뒤가. 예, 세대 앞뒤, 갈등도 예. 계속
벌어지고요. 그 이상하게 이중적으로 자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 엄마는 안 그러는데 뭐 우리 아빠는 안 그랬어 이런다든지 그러면서 또 그럴 때는 엄마 아빠 시킨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막.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나는 아빠의 4인용 테이블을 떠나서 내가 선택한 내 역할들로 지금 살고 있구나. 난 누군가가 나에게 네. 맞는 것 같죠? 어. 저 그거 에세이로 썼는데 내가 쓰고 너무 잘 쓴 거야. 그러니까 글을 잘 썼다는 게 아니라요. 내가 설득이 되는 문장이었어요. 적확하게 자신의 상황을 표현한 네, 거네요. 네.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에게 주입받은 역할 밀도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역할 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 밀도가 높지만 자기 밀도도 높구나. 네. 그거를 네. 4인용 테이블에도 적용하면 삐걱거리지 않겠구나. 좋다. 근데 그 적용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그럴 땐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육감대사 뭐라고 했던가. 이러면서 대사용. 네, 왜 설거지가 누구 일이고 아니고를 네.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냥 같이 사는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설거지가 있으면 그냥 내일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맞아. 왜 쟤는 안 하지? 왜 나만 하지? 그 순간 지옥. 그러네. 네. 오히려 근데 혼자 살기 때문에 그 정리가 오히려 더 쉬웠지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네. 저는 혼자 살아보는 경험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문화가 일부러라도. 예, 우리나라 문화가 그거를 약간 안 좋아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좀 힘든 세상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힘든데 맞아.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네. 경험해보다 보면 돕게 돼 있거든요. 서로. 돕게 된다. 예. 사실은 강제된 돕기일 수 있지만 어쨌든 예. 돕게 된다는 예, 거죠. 예. 네. 그런 벽들이 다 허물어지고. 예. 근데 참 어려워. 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4인용 테이블에는 참 어려워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이제 좀 네. 적용을 시켜봐야 될 것 예, 같고 예, 예.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스웨덴 얘기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말한 것처럼 1인으로 사는 사람 많은데 대책 좀 없거든요. 없죠. 없어요. 그리고 없고 되게 독신세나 막 예, 물리고 예. 그리고 근데 스웨덴은 좀 낫지 않아요? 스웨덴은 좀 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혼자 사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47%에 육박하고 네. 특히 이제 수도 스톡홀름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는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한 그 뭐랄까 사회적인 가장 큰 변화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됐을까? 네. 이걸 좀 우리가 이유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 스웨덴 같은 경우 그 네. 전에는요 1인 가구 계속 많아지는데도 이게 계속 어떤 정책을 내놨었냐면요 보수적인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네. 유지하는 그런 가치관 안에서 자꾸 정책을 내놓았어요. 그러면은 우리 일부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횡포라고. 네. 1인 가구는 너무 편견 속에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엄연히 존재하는 1인 가구를 무시하는 그런 정책을 계속 쓰고 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전통적인 가족 가치관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죠. 지금도 우리나라도 좀 그래요. 빨리 결혼시켜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결혼은 선택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카를 군나루 미르달이라는 그 카를 군나루 미르달 그리고 갈바 미르달 이 미르달 부부가 네. 네. 그 인구 문제의 위기라는 그런 책, 그러니까 논문을 발표하면서 네. 그 스웨덴 복지가 전환점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어땠냐면요. 여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네. 자, 그동안에는 그동안에는 어땠냐면은 이전의 생산성을 강화하는 게 중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미르달 부부는 예방적 사회 정책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이미 벌어진 일에 대처하는 전통적 사회 정책과 달리 복지의 목표를 이미 발생한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 개선이라는 원리에 둔 것이다. 그래서 최종 목표는 전체를 위한 개인의 희생이 아니라 사회 내의 모든 개인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생활 방식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근데 이게 80년대예요. 야. 80년대. 이거 진짜 다르죠? 네. 완전 신세대신 그 어왕님은 이런 네.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동안 약간 개인이 뭔가 기여해야 된다고 학습받지 네,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게 뒤통수를 딱 치더라고요. 이게 정말,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이것이 좋은 거야 하는 게 결국
인간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강요를 하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완벽한 사회적 전환이 일어나면서 스웨덴에서 혁명적인 변화들이 네. 발생을 합니다. 네. 복지 국가로서의 태동이죠. 누구나 스웨덴에 가서 살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막 예. 그쪽 나라들. 나는 왜 스웨덴 국민이 아닐까? 막 이런 거 막 그런 다큐멘터리 보면 그런 네. 거 막 부럽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 이 두 사람이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하고 네. 그것을 깨고 완전 패러다임 바꿔버리는 어떤 걸 제시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는 없냐? 우리는 이미 몇백 년 전에 김만중 선생님이 구운몽을 통해서 그렇죠. 너네 자꾸 구운몽. 구분 짓지 마 이렇게 알려줬는데 반영이. 예, 우리 문학교육 시급합니다. 구운몽을 네. 빨리 좀. 저는 진짜 그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청소년기 때 네. 작품을 제대로 읽고 이런 우리 오세어에서 하는 것처럼 네. 토론을 많이 하는 이런 경험을 1년에 한 서너 번이라도 한다면 이렇게 천편일률적일까? 너무 좋아질걸요, 그러면? 전 정말?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갈 길이 네. 멉니다, 참. 예, 네. 그래서 저는 독서 문화, 그러니까 나를 쥐고 흔들어서 내가 완전 달라지는 그런 독서의 경험을 네, 자꾸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 그냥 책만 읽는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그거. 예, 책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씹어 삼켜서 네. 뭔가 이렇게 체화시키는. 체화시키고 자아 성찰의 계기로 삼는 예, 그런 독서가 좀 예, 그리고 그런 독서 토론이 있어야만 좀 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저는 그 미르달 부부가 마치 육감대사처럼 스웨덴의 육감대사. 이건 잘못됐어. 그 가치관 자꾸 유지하라고 하다가 우리 망해. 그렇게 하지 말고 개인을 위한 복지를 해야 돼. 이렇게 알려준 거죠. 이게 진짜 엄청난 전환이에요. 예. 지금 우리나라도 좀 참고해야 될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도 인구가 엄청나게 줄고 있거든요. 네. 지금 출산율이 그쵸. 위기라고 난리인데 예. 이런 혁명적인 조치들이 뭐랄까 사회적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조치들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사회가 점차 인구 자체가 지금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뭔가를 좀 시급하게 정치를 하는 분들부터 정신 차려서 좀 뭔가 정책을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김 작가님은 이제 뭐 네. 곧 2세도 나올 거고 네. 그리고 이제 독립해서 부부로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앞으로 걱정되는 거 없으세요? 육아를 해야 되고 이럴 때? 일단 한숨부터 일단 좀 한숨. 쉬고 예. 나오면 이제 애가 나오면은 이제 뭐 분유값부터 해서 기저귀값 일단 물 엄청나게 많이 들 거라고 네. 하고 애가 생기면은 차를 안 몰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쵸. 애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이제 애를 가진 친구들은 다행히 차를 샀는데 제가 이제 어쨌든 이게 수지 타산을 따져봐야 되니까 네. 차를 이렇게 제가 썼을 때 이제 굴려봤어요 주판화를. 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있긴 있어야 되고 왜냐면 아기가 아플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부터 한숨이 나오죠. 그리고 집 문제. 네. 뭐 얘기하자면은 네. 그쵸. 지금 한 5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네. 지금 곧 네. 또 재건축 들어가거든요 저희 집이. 네. 그래서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집을 네. 구할 수가 없어요. 1차적으로 물리적으로 되게 힘들고 네. 제가 조카 키워봤잖아요. 네. 애 키워본 입장에서는 이거를 차원을 뛰어넘는 또 걱정이 있어요. 저는 벌써 보면서 걱정되거든요. 뭐냐면 일단은 돈 문제는 다 전 국민의 문제고 네. 육아를 도저히 엄마 혼자 못해요. 이거 정말 힘든 문제예요. 제가 그렇죠. 네. 이거를 조카를 키워봤기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잠도 모자르고 네. 가끔 외출도 하고 나라는 그 자기 밀도를 높여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걸 못 네.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아기한테도 안 좋거든요. 아니 안 좋죠. 예, 스트레스가 많이 높으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가족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대책이 없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제가 그래서 최근에 그 엄마의 전쟁이라는 아 다큐멘터리 봤어요. 봤어요. 예, 네. 아주 논란이 됐었죠. 예, 예. 논란이 됐어요? 왜냐면 거기서 뭐 나오는 얘기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네.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회자했죠. 아, 네, 여튼 거기 네덜란드 부모님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예. 저는 되게 그거 너무 좋았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요? 어머니들이 파트타임을 하기에 아주 좋게 돼 있어요, 사회제도가. 아, 그리고 파트타임 제도 일을 해도 거의 정직원이랑 비슷한 대우를 받고 남편들은 칼퇴근. 딱 그렇게 돼서 저녁이 있는 사회라고 거기서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네덜란드 역시 자유의 나라죠, 역시. 예. 거기도. 이런 그 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한 나라들은 그러니까
뭐 발생하기 전에 지금 일이 네. 발생하기 전에 이런 걸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파트타임을 해준다든지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동육아를 원래 했잖아요 옛날에는. 네. 뭐 마을 사람들 다 같이 저 음. 기억나요 어릴 때 엄마가 야 옆집 가서 놀고 있어 엄마 몇 시에 데리러 올게. 그리고 우리 집에도 많이 애들이 왔어요. 네. 그럼 저녁 같이 먹이고 네. 그 응답하라 시리즈에 나오는 동네 같은 아, 그게 서울에서도 있었던 풍경인데 그렇죠. 사실 그랬으면은 사실은 그렇게 지금 걱정은 되지 않죠. 만약에 그러면 하면 그쵸? 그렇죠. 공동 육아하면은 네. 네. 일단 육아의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 실행을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웃과 이웃 간에 너무 교류가 없으니까 네. 사실 나 혼자 해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 부모님 세대한테 하라는 건 무리예요. 그렇죠. 부모님 세대도 너무 불쌍하잖아요. 애 보는 게 제일 힘들대요. 예, 젊은 사람이 해야 돼요. 음. 근데 저는 그거를 1인용 가구와, 그러니까 1인용 테이블과 4인용 테이블이 협업하면 괜찮지 않을까. 전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육아 문제를. 예, 왜냐면 오. 독신자 중에 시간이, 이렇게 독신자가 하기 힘든 거를, 네. 예를 들어서 마트 갈 때 같이 차 타고 같이 가서, 오. 진짜 힘들어요. 정말 장 그러네. 보는 게 제일 힘들어요. 그렇죠. 너무 무거워요. 정말. 그래갖고 저는 장 볼 때 정말 그때 되게 힘들거든요. 외롭고 다 필요 없고요. 전 무거운 게 힘들어요. 무겁죠. 그거를 네. 그 무거운 걸 들고 알죠? 집까지 예. 가려면. 그러니까 1인이라고 조금 사지 않아요. 그렇겠죠. 예, 다 사야 돼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럴 때 옆에 4인용 테이블 가정 같이 이렇게 해주고 나는 그 집에 가끔 봐주고 오. 얼마나 좋아요. 진짜 윈윈이네. 예, 전 그래서 이 대안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네. 생각한 대안은 1인용과 4인용의 연대였어요. 이 책에서는 어떤 걸 얘기했죠? 책에서는 이제 연금을 네. 기초 연금을 좀 대상으로 삼았는데 네. 좀 나눠주자는 거죠. 예. 사회적인 물질을 모아가지고 네. 그 개인에게 나눠주면 그런 것들이 기반이 돼가지고 경제적인 일단 기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각각의 독립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게 아직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논의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게 그 제도가 실제로 시행되기까지는 네. 이거 인구 문제 위기 뭐 이 책에서도 나왔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고 논쟁도 필요하고 다시 또 실행을 하려면 그런 실행 과정에서 비용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문제죠. 예. 개인연금이 힘들다면은 1인 가구들이 독립할 수 있게 또는 젊은 세대들이 대학생들이나 이렇게 네. 좀 독립해서 사는데 필요한 그러니까 집을 빌리는데 필요한 그거를 좀 이렇게 자금을. 예, 그 자금을 좀 도와준다든지 하는 그런 게 없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4인용에서 4인용으로 넘어가는 것밖에는 네, 방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특정 시에서는 지금 이제 청년들 대상으로 네, 수당을 좀 지급하기도 청년수당을 하는데, 네. 예. 근데 이제 아직은 실험적인 형태죠. 예. 근데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청년들이 좀 네. 너무 돈 버는 것 때문에 하고 싶은 거 하나도 못 하고 이렇게 저도 그랬고 20대 내내 못 놀았어요. 일단 학자금 대출에 치니까 네. 계속 취업해야 되니까 공부로 20대를 다 보내고 네. 어영님 표정이 어두워지십니다. 제 앞에 현실이.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엔 너무 아깝지 않나. 예, 좀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그거를 좀 사회가 좀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고, 음, 또 정부 차원이 그렇다면은 개인 차원도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혼자 살다 보면 아까 말한 무거운 짐을 옮기는 거나 음.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가족이 많아야 되는 게 많아요. 혼자 살다 보면. 근데 혼자라서 감당을 못 하잖아요. 네. 이럴 때 제가 생각한 게 혼자 사는 사람에게는 많은 컨설턴트가 필요하다. 물론 비용을 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저는 굉장히 저의 그 재무 문제를 잘 관리해주고 그 조언해주시는 FC 분이 계세요. 제가 그 FC 분을 만나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있었어요. 막 보험사에서 막 처리하고 막 하는데 제가 한번 너무 작정을 하고 막 따졌어요. 진짜 이게 물론 막 막대 먹게 하진 않았지만 네. 따박따박 얘기하면서 지금 제 FC를 몇 번을 갈아치우면서 어째서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냐. 그리고 왜 상품을 팔려고 할 때만 연락을 하냐. 이건 지금 상담사분이 잘못이 아니니까 더 높은 사람 바꿔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정식으로 컴플레인을 해서 네. 마치 약간 블랙리스트처럼 진짜 괜찮은 사람이 저 사람 만나줘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블랙 컨슈머. 그렇게 말하나요? 그래서 그분이 근데 그건 진상들이잖아요. 전 진상은 아니에요. 정당한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저를 만나러 올 때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었대요. 네. 근데 겁먹고 온 거네. 네, 근데 겁먹진 않았어요. 그분도 저랑 비슷한 캐릭터인 거예요. 일을 할 때는 하고 아닌 건 아닌 거 그래갖고 뭐 어떤 점 보자 이러면서 왔는데 그 경고는 들은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둘이 앉아서 이러이래서요. 그러게요. 이러면서 이게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거래를 하는데 벌써 5년 됐거든요. 너무 일을 잘하세요. 그리고 네. 인생이나 방향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 사회에 좀 더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구나를 서로 확인하면서 약간 힘을 얻는 거예요. 뭔가 알 것 같아요. 그 네. 느낌. 연대 의식이 아무래도 좀 싹튼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 나만 이러고 사나? 나만 바보같이 일어나? 이런 생각하면 힘이 안 나는데 네. 나 말고도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났다는 예. 그런 네. 동지의식도 있고. 예, 저는 재무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근데 가끔 그분이 가르쳐줘요. 앉으세요. 그러면서 장미님 요새 제 이름 부르면서 네. 뭐 보험에는 이러한 게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막 설명해줘요. 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잘하는 사람이 가르쳐주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저는 한 번은 휴대폰이 망가졌어요.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이게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저 지금 이게 안 켜진다고 망했네 이러면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전 망했다고 받아들였어요. 큰일 났다 이랬는데 어떤 분이 패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해보세요 올려준 거예요. 켜졌어. 와! 그래갖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 부팅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 기계를 모르니까 아예 몰랐는데 이분은 그쪽 일을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남일로 생각했으면 저랑 패친된 지 그때 며칠 안 됐는데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거는 남일이 아니라 동료의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도와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메시지로 제가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 정말 너무 보답을 해드리고 싶다고 너무 감사해서 그런다고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그래서 그 카카오톡으로 그거 커피를 보내드렸어요. 콘. 네. 네. 근데 왜냐면 그렇게 했을 때 이분이 또 딴 분도 더 도우실 수 있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이제 또 뭐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해요? 막 이러면서 활성화시키셨네요. 네. 그런 문화를. 우리 여기 그 파일 문제 있었을 때도 제가 네. 연락했었거든요. 이거는 파일에 문제가 있나요? 어떻게 설정이 어떻고 막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이걸 되게 많이 활용해요. 그러니까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네. 저도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으로서 자꾸 어필을 하고 그러니까 공생하는 거죠. 네. 서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을 맡으면서 네. 그게 바로 연대의 출발이고요. 네. 그래야 서로 개인들이. 같이 살아가지 안 그러면 외톨이밖에 될 수 없어요. 그렇죠. 혼자서 어떻게 다 해요. 네. 그걸. 그리고 제 패친이나 뭐 주변에 아는 분들 중에는 반찬 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내가 이거 가르쳐 줄게 하고 뭐 가르쳐 주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러면 저는 그분한테 도울 수 있는 것 중에 뭐 이렇게 자녀들 공부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컨설턴트를 되게 큰 해주든다든지. 도움인데요, 그건. 그쵸? 네. 가장 좋아하는 도움인데. 예. 네. 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자. 내가 일당 100을 하려고 하지 말고 99명의 친구를 사귀자. 전 그게 저의 대안? 예, 1인 가구가, 대안. 1인 가구가 많아지는 것에 대한 저의 대안은 그거예요. 확실히 1인 가구시라서 정말 구체적이고 정확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청취자들도 뭔가 그런 의견이 있으면 네. 그런 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이 많았지만 혼자 살기 때문에 말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제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요. 네. 네. 근데 그 책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어디다 포스트잇을 붙였을까요? 근데 그 행복의 조건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제목 들어봤어요. 예, 이게 스테디셀러예요. 이게 뭐 한때만 유행했던 하버드 게 아니라, 뭐. 예, 하버드 그 심리학과 교수님이세요. 근데 네. 조지 베일런트라고. 근데 이분이 세계 최장기 프로젝트로 인간 발달 연구를 했던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2년간 연구했어요.
한 인생을 42년 지나서 어떻게 됐는지. 한 세대보다 더 길겠네요. 그렇죠. 세상에.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잘 나이 들었는가. 음. 웰 에이징이에요. 원래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네, 웰 에이징. 그래서 그랬는데 막 봤더니 환경이 좋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환경이 나빴다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결론은 이거는 알 수 없다. 법칙이 존재하지 않는다. 물음표로 끝난. 예, 그러면서 인간의 삶은 문학보다 더 문학적이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건강하고 잘 나이 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니 첫 번째가 그 운동이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아. 전쟁을 직면해서 겪었던 군인이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네. 좀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고통을 당해서 좀 일찍 죽는 경우가 많았대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관계.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인간관계가 47세까지의 인간관계가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데요. 이거 몇 년 안 남았다. 그렇게 해야겠어요. 예, 근데 제가 이게 2010년 1월에 발행된 책인데 네. 제가 이때 그 임용고사에서 떨어지고 엄청난 좌절을 겪을 때 읽었던 책인데 내가 임용고사에 붙지 않아도 그냥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옆에 사람 도우면서 살면 되지. 내가 꼭 어떤 타이틀이 있어야 뭐 누굴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지. 그런 생각했어요. 이 책을 읽고. 예,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든 나와 관계 맺는 사람들을 좀 좋은 결속으로 이렇게 맺고 특히 학생들. 왜냐하면 동갑하고만 친하면 한 80세 됐을 때 없어. 정답이 없어. 이 세상에.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 네. 선배도 다 이미 없어. 선배는 진짜 없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노하우나 축적의 시간이 있다면 그걸 나눠줄 수 있는 어린 친구들이 있는 게 나에게도 좋고 그들에게도 좋게 하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연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도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형제관계가 65세까지 그 좋았던 사람들은 그 93%의 사람들이 되게 충만한 삶을 산 사람들의 93%가 네. 친밀한 형제관계가 있었대요. 어. 그러니까 어왕님은 네. 형제가 없으니까 네. 사촌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구들을 약간 이렇게 자, 헤이 브로 이러면서 네, 이렇게 혈육처럼 네. 그렇게 지내는 게 좋지 친밀하게 않을까. 지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미님도 지금 잘 연락하고 계시죠? 누구랑요? 형제들하고. 저는 형제보다 더 친한 친구들과 어머니 한답이에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2부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까 이제 전에 장미님 말씀해 주셨듯이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철학자죠. 네. 네. 어떤 세계를 이해하는 길은 그 세계의 밖에 놓여 있다. 우리가 4인용 테이블에 있다고 해서 4인용 테이블만 생각하지 말고 1인용 테이블도 생각해보고 1인용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4인용 테이블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서 서로 역지사지의 생각을 가질 때 네. 사회가 좀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봤고요. 네. 계속 버벅대네요. 네. 뭐 어왕님 더 하고 싶은 말 있으세요? 일단 저는 이제 저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준 책을 또 고르고 있었어요. 나는 네. 누구인가 그 질문에서 파생된. 음.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이 책을 꼽을 정도. 오. 혼자 사는 살려요. 예. 정말 네. 어려워서 되게 막 힘들어 하셨었는데 네. 뽑아먹을 게 있더라고요. 예. 예. 어려울수록 네. 야, 네. 좋은 생각 많이 하셨네요. 네. 저는 1인 가구에 대해서 사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별 생각이 없었어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좀 반성하면서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 이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예. 예. 그리고 또 도울 수 있으면 돕고 네. 또 도움을 받을 일이 있으면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장미님은 저야 뭐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네. 내가 어떻게 1인 가구로 이렇게 이 길을 걸어왔는지 좀 정리할 수 있었고요. 그럼으로써 좀 독거 에세이를 또 꾸준히 써봐야겠다 이런 다짐도 했고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각자에게 좀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여행이 아니라 네 번째 예. 네. 여행, 네. 혼자 산다는 것에 대하여 2부를 마치도록 마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5번째 여행으로 다 같이 오세요. 오세요.